아유,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자, 뭐 합시다.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산력이었죠. 기억나시죠? 맞죠? 그래서 이제 분산력은 어떤 경우에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물질들이 어떤 상태로 있을 때, 고밀도로 있을 때. 아시겠죠? 고밀도. 그래서 고밀도로 있기 때문에 주로 상태가 기체, 액체, 고체 어떨 때 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었어요. 네, 고체이거나 아니면 액체이거나. 무슨 말 알겠죠? 기체 상태에서는 물질 자체가 고밀도이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력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주로 고체나 액체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건데, 그때 그 분자적 관점에서 이 분산력을 좀 살피자면, 분자가 어떤 구조적 특징을 가질 때 분산력이 커진다고 하셨죠? 생긴 게 좀 이렇게 길쭉크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분산력 효과가 강하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이때 여기에서 살짝 퀴즈를 하나 드리면, 분자가 길쭉크 할 때 분산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했죠. 이유는 길쭉 할 때 마치 넙대대한 그 피자 도우가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가까워져서 인력이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이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은 그 분산력이 크게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이때 분자 자체가 길쭉구 할 경우, 만약 분자가 짜잔 이렇게 정렬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렇게 되면 네. 저렇게 붙어 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니까 저렇게 더 안정적이다. 예, 그렇죠. 저런 표현도 좋아요. 저런 표현도 좋은데, 이게 보시다시피 길쭉길쭉 하면 항상 가까워진다고 설명을 했으나, 이렇게 멀리 배치되어 있을 경우는, 이 가까이, 그 길쭉길쭉해서 가까이 분자 간 거리가 가깝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이런 모델을 제시하는 게 좀 불합리한 이유를 방금 이제 그 민강이는 이렇게 있을 때보다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다른 관점으로는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논리를 해결해 나가면 될까요? 저게 분수가 할 때 음, 어차피 음, 얘네들이 가장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해도 음. 최대한 저 길이 절반씩은 맞닿는 거예요. 자, 여기는 방금 이제 또 민강이가 했던 얘기랑 또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자, 해보세요. 그래서 분자 자체가 이렇게 길쭉길쭉 할 경우 가까워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분산력이 크게 작동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논리랑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분산력이 크게 작동한다가. 바로 그래서 그 물질에 뭐가 크게 나타난다? 끓는 점이 크게 나타난다 와 관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끓는 점은 무엇이 되는 상호작용이에요? 끓는 점은 무엇이 되는 어떤 그 온도의 지표예요? 바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 관계 사이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산력 어쩌고 저쩌고해서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끓는 점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면 끓는 점을 언급을 하는 거는 이 물질들이 액체 상태이거나 기체 상태일 때에 대한 어떤 물리적 해석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기체 상태가 됐건 액체 상태가 됐건 분자들은 뭐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분자가 이런 식으로 정렬해 있다 손 치더라도 분자 자체가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있으려고 해도 다른 분자들이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냉큼 들이받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려고 해도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분자하고의 충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냉큼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까 민강이가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위치 에너지가 크다.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위치 에너지가 작아서 일이 있는 게 안정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가 분산력으로 끓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분자들이 이렇게 정렬하는 것은
주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란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냥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어떤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자가 길쭉길쭉할 경우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거리가 멀어진 효과는 주요한 요인이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효과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걸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논리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물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했고요. 또 재밌는 또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생길 경우 오히려 그 분산력은 살짝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오히려 동글동글해지면 분산력은 살짝 감소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뭐는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죠. 녹는 점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었죠. 이 논리에 대한 것도 저번 시간에 언급했었으니까 동시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누구 얘기를 해볼 거냐면 바로 2.5. 바로 요거.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보세요. 여기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였어요? 위치 에너지의 정의. 네,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정의 뭐라고 했어요? 다 까먹었죠? 아, 잠재적인 에너지. 아, 그렇죠, 그렇죠. 위치 에너지 정의가 뭐였어요? 다 까먹었네. 바로 상호작용. 요 력을 짜잔 에너지 표현으로 바꾼 걸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기억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죠? 아이, 네, 진짜 사람들. 자, 힘이 벡터 물리량이죠. 요거를 변위로 곱해. 다음에 다 적분을 해. 그걸 뭐라고요? 요걸 1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라고 하거나. 물론 연력학적으로 1과 에너지는 조금 구분이 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과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이라고 하는 건 몇 개 없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 힘도 어떤 힘이어야 1이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어떤 힘이어야 되죠? 힘 중에서도 그냥 힘이 아니라 외력이어야 하죠. 물리시간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러면 이 외력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중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마찰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힘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외력 중에 하필 인력이거나 청력이거나 그 힘이 인력이나 청력이 돼버리면 그때 그걸 변이랑 적분을 했을 경우 나타나는 에너지, 그걸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이게 위치 에너지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외력을 이렇게 변이랑 적분을 한 게 에너지라면 그 외력 중에 그게 하필 인력, 청력의 상호작용력 이 되면 그 적분 결과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챕터가 뭐예요? 입자 사이 상호작용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분산력이 됐건 쿨롱 인력이 됐건 여러 가지 상호작용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힘이 나타난다면 그때 나타나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앞에서 3장에서 얘기했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라고 한다면 거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 그림 2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 입자들 간의 포텐셜 에너지 곡선. 찾았죠요? 여러분 거기 찾았죠요? 찾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림 2가
짜잔 하고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짜잔 짜잔 해가지고는 X축은 입자 간 거리고요. Y축이 포텐셜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그래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짜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 이 녀석은 누구냐면 바로 염쇼 이 사이의 에너지 그래프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래프가 있는데 뭐 짜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냐면 포타슘 플러스 Cl 마이너스. 보이죠? 보이죠? 자,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그래프가 하나가 나타나냐면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얘가 이런 그래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유 잘 안 그려져 이게 뭐 이런 그래프 두 개가 또 더 그려져 있을 거예요. 보이죠? 보이죠? 그래서 이때 이 네 개의 그래프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우선 여기서 보세요. 염소하고 염소가 만나서 그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우물식 그래프의 위치 에너지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극소점이죠. 이 극소점의 데이터가 얼마인지 보자 이런 말이에요. 염소 같은 경우 대략 마이너스 250 지금 단위는 kJ/몰로 나타난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K 플러스 K 마이너스는 아니 K 플러스 CL 마이너스는 이 극소점에서의 에너지가 대략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뭐 한 500 정도로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뭔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무슨 결합이요? 그렇지. 여기서 바로 공유결합이 나타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왜냐? 자, 첫 번째 1. 자, 공유결합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원소와 어떤 원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공유결합을 가장 편리하게 원소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비금속 사이의 화학결합. 이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예로 보세요. 염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염소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염소가 비금속이죠. 그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안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 염소가 공유결합, 특히나 Cl2 분자를 이루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공유결합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Cl2 분자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이때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냐고요. 그 공유결합 에너지가 바로 마이너스 250 kJ/몰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때 얘는 이 공유결합은 자 보통의
공유 결합 에너지. 그게 대략 저 숫자로부터 10의 제곱 킬로줄 퍼 몰에서 10의 3승 킬로줄 퍼 몰. 공유결합으로 표현된 에너지가 대략 이 영역 안에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대략 요 정도. 그럼 보시다시피 250이면 요 영역 안에 딱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K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에. 바로 이온 결합이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이온 결합 형성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 이온 결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포타슘은 뭐고 염소는 뭐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포타슘은 뭐고 염소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요런 관점으로 보면. 포타슘이 금속이고 바로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화학 결합이다.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성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그 에너지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야? 이온 결합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에너지가 한 500kJ/몰 정도 되는 거지. 알겠죠? 이때도 이 이온 결합도 보시다시피 그 결합 에너지가 여기서 여기 사이에 보통 들어가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지금 여기서 500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를 이제 설명을 할 때 약간 조심스러운 건, 자, 그림만 딱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Cl2가 이루었을 때의 Cl2 사이 결합 에너지와 KCl 사이 결합 에너지 중에 어디가 더 크게 나타나겠어요? 지금 이 그래프로는 누구 결합 에너지가 더 크겠어요? 이 KCl 결합 에너지가 더 큰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항상 이게 더 작고 이게 더 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온 결합력 중에서도요 조금 더 작게 나타나는 애가 있을 수 있고요, 공유 결합 중에서도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공유 결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에너지인데 한 250kJ/몰 정도의 그 이온 결합력이 나타나는 애가 있고요, 공유 결합인데 800kJ/몰, 8kJ/몰이 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과자 사 먹으면 그 과자 안에 이렇게 뭐 들어있잖아요. 질소 들어요, 질소. 그 질소가 질소하고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소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그런데 얘가 삼중결합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소와 질소 사이의 이 결합 에너지는 대략 800 정도가 돼요.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만 놓고 보면 마치 공유결합보다 이온결합이 더 센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온결합 중에서도 좀 작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고 공유결합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이나 그 에너지 스케일은 대략 수백에서 수천 kJ/몰 사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볼까요? 이게 사실 말이죠. 얘도 나름의 이런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으나 지금 이 그래프가 변화가 이 그래프보다 너무 작아서 이대로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짜잔 뭐 해보자? 확대를 해보자. 그러면 그 확대에서 나타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이다시피 짜잔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짜잔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 그래프 점선 그래프 있죠. 그걸 확대하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얘랑 같이 그리다 보니까 거의 묻혀서 나타나질 않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를 확대하면 이렇게 된 건데 진유르 진유 힘내주세요. 그죠? 이때 요 둘 사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노란색 그래프는 짜잔 알겠죠?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점선 그래프는 바로 HCl 분자와 HCl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에너지 스케일, 요 극소점이 중요하잖아요. 요 극소점에서 에너지 스케일이 거기 잘 보시면 한 1 정도 나와요. 1kJ/몰이요. 그리고 HCl 같은 경우가 한 3kJ/몰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깊이로 따지면 1, 3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50, 500에 비해서는 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우물 형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제 화학결합이 나타나는 상황에 비해서 아주 에너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따로 한번 그려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뭘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때 알곤 분자와 알곤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바로 분산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알곤은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해요 못해요? 화학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얘는 그야말로 분자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정해도 분자 결합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한 분자 간 인력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지금 알곤 같은 경우는 분산력으로 나타낼 텐데 그 분산력이 지금 1 정도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여기 있는 HCl 사이의 상호작용은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얘는 바로 극성 분자 간 인력 혹은 뭐 쌍극자 간 인력 다 좋아요. 그게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HCl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대략 3kJ/몰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깊이가 그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세 번째, 분자 간 상호작용의 에너지 영역. 그게 대략 1에서 10kJ/몰 사이가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때도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극성 분자 간 인력과 분산력 중 어디가 더 클까요? 극성 분자 간 인력과 분산력 중 어디가 더 클까요? 그때 다릅니다. 분산력 중에서요 억수로 센 분산력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극성 분자 간 인력인데 극성이 너무 작아서 그 극성 분자 간 인력이 아주 작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마치 이것처럼 공유결합보다 이온결합보다 강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분산력과 극성 분자 간 인력을 비교하면 극성 분자 간 인력이 좀 더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때론 분산력인데 억수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된다? 대략 1에서 10kJ/몰 정도가 된다. 아시겠죠? 이 스케일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다.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하나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바로 네 번째 뭐냐?
어떤 상호작용의 에너지 영역대는 놀라웠게도 매우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떤 영역대의 연구를 할 때 다른 영역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호작용 중에서 에너지 스케일이 와 이거 뎁다 커 이게 1등이야 뭐야 그게 에너지 중에 이거 최고야 이게 뭐야 제일 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호작용의 에너지 크기 중에서 제일 큰 거 막 제일 큰 거 우와 이게 왔다야 막 그렇지 핵이지 핵 분열이건 핵 융합이건 이 핵 분열과 핵 융합의 에너지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10의 4승 10의 6승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분열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핵발전소나 태양은 핵 융합이죠. 예, 핵 분열은 어디서? 핵발전소나 아니면 진짜 핵폭탄 같은 게 터질 때 벌어진 일이고요. 핵 융합은 그야말로 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양과 같은 별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약간 얘가 됐건 에너지 스케일은 비슷해요. 알겠죠? 그 에너지 스케일이 대략 어느 정도? 어디까지나 대략이에요? 10의 8승 kJmol이에요. 아시겠죠? 10의 8승. 자, 10의 8승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숫자 단위로 뭐예요? 억. 1억이 10의 8승. 1억 하면 공 8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억, 알겠죠? 1억 kJm. 알겠죠? 두 번째. 화학결합. 자, 화학결합이 뭐뭐뭐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화학결합이 네,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결합 그 다음 이온결합 그 다음 금속결합 그 다음 배위결합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뭉뚱그려서 얘네들의 에너지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여기서 요 정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분자간 인력. 그게 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죠? 써 있잖아요. 1에서 10kJ/mol.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러면 어느 영역대의 에너지가 좀 비어요? 여기 잘못 썼다. 이거. 이렇게. 자, 그러면 어느 영역대의 에너지가 조금 비어요? 저 이게 10의 2승에서 10의 3승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써놓은 요거. 네, 그래서 이온결합이건 공유결합이건 대략 수백에서 수천 kJmol이에요. 요거 숫자 다 쓰시고요. 자, 그러면 요 2번하고 4번 좀 비는 영역대가 있죠. 크기로 치자면 대략 10에서 100. 무슨 말 알겠죠? 요 영역대에 드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수소결합. 이게 수소결합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럼 잘 봐. 아까 뭐라고 써놨었냐면 어떤 영역대의 연구를 할 때 다른 영역대를 무시한다고 했죠. 그럼 내가 지금 핵분열한다, 핵융합한다 이런 거 연구하는 물리학자라고 쳐봐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분산력 이런 거 중요하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10억이군 1, 2잖아. 그러니까 얘 이런 건 먼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이런 반응 생각할 때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걸 연구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핵분열되면 어떻게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에너지 스케일이 너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대의 연구가 아주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 스케일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자라고 하면 머릿속에 물리학자나 화학자라고 하면 이런 에너지 스케일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핵분열, 핵융합에 대해서 처음 연구한 사람. 맨 처음 연구한 사람. 맨 처음 그래서 노벨상을 2번이나 탄 사람. 마담 퀴리. 마담 퀴리. 그럼 마담 퀴리도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마담 퀴리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이거든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폴란드. 오, 어떻게 알아요? 대단한데요? 오, 좋아요. 폴란드가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네, 폴란드가 뭐 우리 크게 신경 안 쓰죠, 그렇죠? 사장님 폴란드 이런 크게 신경 쓰십니까? 네, 폴란드가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게 막 국력이 강하지도 않아서요. 막 소련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한테 엄청 침략도 당하고, 그리고 우린 잘 모르지만 폴란드가 그렇게 외세의 침략이 잦아가지고 슬픈 역사가 되게 많아요. 진짜 되게 슬픈 역사. 우리나라도 침략 받았잖아요. 그런 거 뭐 곱하기 10 정도 하시면 돼. 정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짱한 거 많은데 폴란드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폴란드 그렇게 슬픈 역사가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인구도 1000만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노벨상 엄청 받았어요.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국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경제 수준도 뭐 그렇게 이게 경제력도 강하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 천재들이 한 명씩 나오고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렇죠? 참 묘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의 문화적 잠재력은 뭔가 참 이렇게 하여튼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핵분열과 핵융합에 대한 연구를 처음 한 사람이 마담 퀴리인데, 그 19세기 때 이미 마담 퀴리는 그 자기 딸한테 보낸 편지. 딸도 물리학자죠? 딸도 노벨상 받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엄마 노벨상, 딸 노벨상. 저기 누구냐? 민채? 노벨상? 오, 노벨상? 노벨상? 좋아? 그럼 민채 딸도 노벨상? 그럼 저 무슨 말이겠죠? 이때 그 마담 퀴리와 도터 퀴리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있어요. 편지.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마담 퀴리가 야, 이거 핵분열을 연구하면 엄청난 폭탄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미 몇 세기 때? 이미 19세기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학자들은 이런 에너지 스케일을 보면 그게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학결합. 화학결합 얘기 조금 하면 옛날에 그 베이루트 폭발 영상 보여준 적 있죠? 기억나요? 네. 베이루트 폭발 영상 그건 뭐예요? 뭐가 터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줄게요. 맞아요. 재현이가 저한테 알려.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하나가 있냐면요. 이런 녀석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물질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1 플러스고 1 마이너스의 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 결합 염이야. 알겠죠? 그러면 상온에서 상태가 뭐겠어? 고체지. 이 고체인 채로 불안하겠어, 안정하겠어? 아주 안정해요. 아주 안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 썩나요? 소금 쟁여놓으면 막 썩어? 맛은 없어지고. 소금 썩어 안 썩어? 자, 그럼 얘 쟁여놓으면 썩어 안 썩어? 안 썩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켠에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래 놔두면 얘가 굳던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다시 깨도 돼요. 깨면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얘가 놀라웠게도 어디에 사용되느냐? 바로 비료의 원료예요. 네.
바로 그 유명한 질소 비료예요. 방금 민강이가 하버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예, 하버법이 뭐예요? 바로 질소 기체하고 수소 기체하고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그 반응을 우리가 보슈 하버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 암모니아를 이렇게 산을 넣어서 이렇게 중화를 시켜 놓은 게 바로 질산암모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지금 암모니아가 합성됐잖아요. 여기다가 질산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산암모늄이 맹글어지는 거죠. 그러면 암모니아는 상태가 뭐예요? 기체죠. 기체죠. 그럼 기체는 보관하기 쉬워요? 좀 귀찮아요? 왜? 도망가잖아. 기체는 도망가잖아. 도망가니까는 쌓아놓기가 어렵다고. 근데 얘는 액체니까 얘다 딱 섞어 놓으면 고체가 되니까 자, 보관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보관하기 좋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왜 얘가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냐면 질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질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진짜 얘를 그냥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쟤를 땅에 뿌리면 땅 속에 누가 있어요? 뭐 박테리아니 뭐 세균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땅 속에. 그럼 걔들이 주변에 질소가 많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그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애들이 뭐냐면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원료로 질소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이 녀석이 아주 중요한 그 질소 비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비료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질소 비료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농사 짓기 전에 그 농부 아저씨들이 뭐 푸대자루에서 이게 막 쌀가마니 같은 이만한 거 딱 와갖고 탁 지어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푹푹 찔러요. 이렇게. 그럼 삽으로 푹푹 찌르면 종이가 착착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삽으로 탁 퍼가지고 하얀 거 이거 흰색이야. 흰색 화이트. 알겠죠? 화이트. 이렇게 탁 해가지고 흙에다가 이렇게 쏙 뿌려. 이렇게 쏙 뿌려. 이게 질산암모늄. 농사 짓기 전에 다 이거 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근데 얘가 뭐가 가능하냐면 존나이 재수가 없어서 짜잔 불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불이 나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질소가 다시 질소 기체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화학 반응식 이제 완결을 짓지는 않겠지만 좀 되게 복잡한 어떤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나타나거든요. 뭐 수증기도 좀 나타나고 뭐 이러면서 자, 얘가 원래 고체였죠. 고체였던 게 기체가 되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부피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부피가 급격히 커지겠죠. 그리고 이 반응 자체가 아주 발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아주 발열인데 부피가 커진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아주 발열인데 부피가 급격히 커진다. 이걸 우리가 explosion이라고 하죠. 터진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질소 비료는 농업에 사용하면 평화의 상징이지만 바로 뭐로 활용할 수 있다? 군용 폭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폭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웠게도 왜 그 영화 중에 막 캐리비안의 해적 캐리비안 베이의 해적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그때 막 대포 막 쏘고 하잖아. 이렇게 막 펑펑 할 때 그때 대포 쏘는 장면 본 적 있어요? 이런 대포 포대에 그 해적들이나 수병들이 처음에 막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뭐 시커먼 화약 막 넣어요. 확 넣고 그 다음에 이게 탁탁 다진 다음에 쇠공 넣고 불 땡겨가지고 뻥 쏘거든요. 그때 넣는 화약이죠, 화약. 그 화약의 주성분이 요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화약의 주성분이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습니까? 어쩌다가 저기 불이 시작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당연히 이거 우리나라도 이거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아, 채무선. 오, 조선은 대포의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게 되게 되게 이상한 게 되게 희한한 게 되게 이상한 게 이 한국 사람들은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날까요? 별로일까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 전쟁 수행을 한국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근거리로 할까요? 중거리로 할까요? 원거리로 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예.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원거리 무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적을 원거리에서 타격한다. 가장 나빠요?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효율적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 DNA 속에 원거리 타격에 대한 로망이 있나 봐. 반면에 저 일본 애들은 뭐 좋아해? 칼 들고 댕기잖아. 칼은 이게 뭐냐면 이게 근거리 타격이잖아. 아, 물론 그것도 무섭지. 하지만 근거리 타격으로는 이게 대량 살상이 가능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가장 좋은 건 바로 원거리 타격으로.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포의 민족이거든요. 대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대포를 이제 화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려시대 이대로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놀랍게도 지금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군의 화력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군대의 최고 화력은 바로 대포와 미사일이에요. 끝장나요, 대포와 미사일이.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 무기 수출한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미사일 아랍에미리트에 얼마 수출했게요? 이번에 바로 저번 달에요. 4조 어떻게 알아요? 네, 4조 원치 수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이 어떤 해인 줄 아세요? 2021년이 무기의 수입액과 수출액 중 최초로 수출이 커진 첫 번째 해예요. 최초예요. 자, 우리나라 무기 수입은 주로 어디서 하죠? from 어디서부터? 미국. 그래서 주로 미국에 수입을 하거든요. 미국 무기가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꼭 좋기만 한 거라기보다는 무슨 문제 때문에? 정치 외교적 문제 때문인 거죠. 어쩔 수 없이 팔아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정치 외교적 문제 때문에 팔아주는 게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얼마치 사는 줄 아세요? 30조씩 사요. 30조씩. 근데 그게 드디어 2021년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포, 미사일 그리고 또 그 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런 한국의 국방산업 쪽에 그 잡을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사에 입사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나사, 록히드 마틴, 보잉 여기 취업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자, 나사는 알죠? 나사. 그 다음에 보잉, 록히드 마틴 둘은 뭐 하는 회사예요? 비행기 중에 무슨 비행기? 전투기.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다. 그 이외에 이 두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객기도 만들지만 그 회사에서 주력은 사실은 전투기예요. 그러면 나사, 보잉, 록히드 마틴 여기 입사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돼요. 외국인 안 받아줘요. 아무리 천재여도 외국인 안 받아줘요. 이유는 알겠죠? 이유는 알겠어요? 알겠죠? 그럴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거라고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만드는 전투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만들까요? 왜 이래? 우리 한국 사람이야. 무슨 말 되겠어요? 자, 한국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되는 것도 잘 없지만 하여튼 안 되는 것도 없어. 한국은 안 되는 일이 없어. 무슨 말 되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걸 만들 거라니까? 그럼 그런 걸 주로 지금 어디서 하겠어요? KDI라고 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우하고 이 뭐냐면은 저기 그 한화에서 이제 무기 산업을 좀 하거든요. 삼성도 무기 사업을 하고요. 예. 여러분 모르겠지만 권총 중에 우리나라 권총하고 총하고 적용용 총 엄청 좋은 거 아세요? 우리나라 권총 되게 좋아요. 그 삼성정밀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평소에 안 들고 다니니까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총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쪽의 디자이너 아시겠죠? 뭐 그게 아니면 미사일 디자이너 알겠죠? 대포도 설계하고 알겠죠? 예. 그런 쪽의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알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얘 이름이 조선시대 때 뭐였겠냐고요. 얘가 염초예요. 많이 들어갔는데 그 최우선이 이거 없어가지고. 네. 이 염초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한나라. 화장실이요. 오줌. 웬 화장실? 자, 화장실에는 쉬가 있죠. 쉬가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쉬의 화학식을 뭐라고 해요? 유리어라고 하거든요. 유리어 우리말로는 요쇼. 아 저게 유리아였어요? 네, 유리어 요쇼. 그러니까 왜 쉬 하면은 꼬랑꼬랑 냄새 나잖아요. 그게 그 유리어라고 알겠어요? 유리어라고. 그러면 그 유리어의 화학식이 요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유리어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가수분해가 되면 NH4+로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화장실에 쌓여있는 이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NH4, NO3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뭐냐면은 그 염초를 얻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놀랍게도 알겠죠? 알겠죠?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부피가 커지고 발열 반응인데 이게 바로 폭발 반응이다. 이게 최근에 어디서? 바로 베이루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가 있었죠. 지금 베이루트 지금 난리도 아닌데 베이루트가 리비아인가? 레바논. 네. 그래서 뭔 일이 있었냐면 이 질산암모늄을 가득 쌓아놓은 비료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간 되면 여기 이거 뭐야 아이패드도 있는데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요 진짜 볼만해요. 네, 정말로. 그래서 유튜브에 찾으시면요 유튜브에 베이루트 폭발 사고 치시면요 거기 그 영상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무시무시한 폭발력도 자 보세요. 폭발력도 잘 봐요. 이 반응을 통해서잖아요. 그럼 이 반응은 보세요. 핵 반응인가요? 아니요. 무슨 반응이죠? 연소 반응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반응? 연소 무슨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반응이냐고요? 그냥 화학 반응일 뿐이잖아요. 핵 반응인가요? 아니죠. 화학 반응이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세봤자 에너지 스케일이 어느 정도란 얘기예요. 그냥 이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그 베이루트 폭발 영상 보시면요 난리가 나요.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가능한 에너지라고요. 그 아파트가 이렇게 깎여가지고. 아니, 난리가 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레바논이 지금 인플레이션 오고 그럼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더라고요. 이 폭발 사고 이후에. 이 폭발 사고 이게 그리고 이게 진짜 사고인지 테러인지 지금 원인 규명도 안 됐고요. 그냥 터지기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나라가 지금 휘청휘청 해가지고 이 레바논 지금 여기가 지금 막 나라가 거의 부도 상태인 것 같아요. 봤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작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예. 어마어마합니다. 예. 진짜 볼만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한 거겠지. 지금 버섯구름 나오죠, 버섯구름. 더 터졌다. 2차 폭발이었어. 그게 2차 폭발이 아니고 여러 각도의 사람들이 찍은 걸 편집한 거예요. 한 번 뻥 한 건데. 계속 연기가 나다가 그 다음에. 또 2차 폭발이 있었나? 그건 몰랐다. 뭐야? 어마어마하죠? 사람이 피가 저렇게. 예, 아니 뭐 내가 초토화가 된 거야, 초토화가. 됐죠? 그래 봤자 에너지 스케일이 어느 정도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몸이 같을 때 비교해야지. 근데 핵폭탄이 터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구 반쪽. 예, 뭐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담 퀴리가 이걸 보고 폭탄 만들면 끝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라고요. 끝내주겠다. 진짜 끝내주겠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에너지 스케일 이런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알겠죠? 좋아. 운명을 끝내줘. 지금 몇 시죠? 7시 37분. 아 그래? 그럼 조금 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면 요 이제 지어야 되겠죠? 지어야 되겠죠?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탐구와 관계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내가 얘기한 적 있나? 그 증기기관 로켓 이게 가능할까요? 주의 기차로 증기기관 로켓. 자,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증기기관이야. 막. 증기기관. 아니요. 야, 여러분 증기기관이 뭔지 알아요? 네. 증기기관 왜 기차였잖아. 이거 그래갖고 왜 석탄 떼갖고 물 데펴가지고 치카치카 하는 거. 근데 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기계 있죠, 기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물론 사실은 요즘은 전자의 시대예요, 기계의 시대예요. 요즘은 사실은 이거죠. 이미 자동차라고 하는 거 지금 돌아다니는 휘발유 자동차도요. 사실 누가 제어해요? 그 안에 컴퓨터가 제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전자의 시대에 도달한 건데 그럼에도 이 기계에 대한 이상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에 대한 그 로망이 있어요. 뭔가 그 판타지가 있대요. 기계에 대한 판타지. 그래서 기계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게 뭔가 벌어질 때의 어떤 그 시각적 쾌감을 사람들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주 놀라웠게도 여러분 아주 순수 기계 중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순수 전자를 완벽하게 빼버린 완벽한 기계 중에 가장 복잡한 거 두 개가 뭐하고 볼까요? 인간이 설계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기계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피아노예요. 놀라웠게도 피아노예요. 피아노 안에 한 본 사람. 예, 피아노 뜻을 보면요. 자, 피아노는 악기이기 이전에 그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계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타격을 소리로 바꾸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악기를 만든다기보다는 그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절들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피아노가 그냥 요즘 뭐 대한민국에서 피아노는 요즘 흔하잖아요. 피아노 같다 이건데 실제로 그걸 설계하고 만든다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기계공학적인 물질이에요. 그렇죠? 물체예요. 전자 피아노.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순수 기계 중 가장 복잡한 거 그게 바로 증기기관차예요.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구시대의 유물을 갖겠지만 순수하게 기계적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복잡한 물체 중에 하나가 증기기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 돈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증기기관차 사가지고 몰고 다닌다니까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좀 돈이 있는데 기차를 사볼까 이런 생각해요? 해요? 빌딩을 가져오죠. 해요? 이미 빌딩은 다 있어. 비행기도 다 있어. 배도 이거 다 있어. 다 있어서 이제 기차를 하나 사볼까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사서 그 기차 회사에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내가 이제 땡길 때 한번 밟아볼까 하고 기차 타고 내가 기차 운전해서 다니는 거야. 그래서 도로 다니는 거야. 도로비 지불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로망을 살려서 어떤 기차를 사겠어? 증기기관차를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미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상식으로는 좀 희한하죠. 근데 이제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진짜 증기기관차 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예, 뒤쪽 짐칸 빼고 딱 운전칸 있잖아요. 그거 동력칸만 사가지고 막 끌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예. 뭐 하여튼 그러다. 그 증기기관이 물 떼가지고 수증기 만들어서 그 수증기가 부피가 커지는 거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달나라가는 로켓을 만들 수 있겠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애초에 분자간 인력을 없애는 거니까 최대 출력이 10kg. 놀라운 건 증기기관 로켓에 관련해서 작년에 MIT 학생들이 나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증기기관 로켓에 대한 설계를 완성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증기기관 로켓에 대한 연구는 돼 있고 바로 실용 직전 단계예요. 이게 뭘까요? 자, 봅시다. 자, 로켓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어딘가에서 뭐 해야 되죠? 어딘가에서? 탈출해야 되죠, 탈출. 로켓은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구라고 할 때 이렇게 슉 하면 이게 바로 지구 탈출 속도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지구 탈출 속도가 사실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지구의 중력과 관계가 있는 거죠. 즉 지구 중력이 큰 만큼 탈출 속도도 커야 되는데 그럼 이 탈출 속도를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요. 그 에너지보다 보시다시피 로켓의 추진력이 더 클 때 이 로켓이 푹 날아갈 수 있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지금의 연구 결과로는 이 지구 탈출 속도를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로켓 추진력 에너지 그게 어느 정도면 된다? 요거 정도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의 에너지면 충분히 지구를 탈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켓 추진을 뭐로 해도? 무슨 말 알겠어요? 핵 추진을 해도 충분히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핵 추진을 안 하는 이유는? 위험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간이 이 핵에너지를 다루는 게 편하겠어요? 화학에너지를 다루는 게 편하겠어요? 화학에너지를 다루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도 가능하지만 위험성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요. 요즘은 화학결합 에너지로 로켓 추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 SF 영화 중에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스타트랙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SF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엔터프라이즈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거든요. 그 우주선은 핵 추진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선은 지구 탈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우주를 항해하고 탐사하는 우주선인데 그 우주선이 핵 추진으로 간다는 설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드라마 만들 때도 그런 설정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화학결합 에너지만으로도 이 로켓 추진력이 지구 탈출 속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로켓 연료가 누구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켓 연료.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켓 연료. 그게 바로 얘입니다. 얘 이름은? 정답! 하이드라진입니다. 얘는 최근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어떤 영화에 나와서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다 준 영화에 나왔습니다. 네, 바로 영화 마션에 거기 마크 와트니가 그 감자 농사 지려고 물이 필요했죠. 물 어떻게 얻어요? 로켓 연료 뽑아다가 연소시켜가지고 물 만들죠. 그 연료가 이거예요. 그럼 얘가 왜 물이 되느냐? 물이랑 이게 산소랑 반응해요. 화성인데 산소는 어디 있어? 화성인데 산소는 어디 있어? 바로 화성의 공기가 부족하니까 화성까지 가서 사람이 일부 거주하려면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구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지구에서 가져갈 때 어떤 상태로 가져가겠어요? 액체 상태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연구단지에는 그런 우주 연구단지에는 산소가 항상 액체 상태로 항상 많이 있어요. 왜? 사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크 와트니가 있었던 그 화성 기지엔 이 산소 액체 산소는 항상 구비가 돼 있는 거고. 왜?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안 쓰는 우주선에서 이 하이드라진을 가져다가 이 둘을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활성 에너지만 주면 반응이 될 텐데 그 반응으로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딱 봐도 N2 gas H2가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액체인데 기체가 만들어지죠. 역시나 부피 변화가 클 거고 이 추진력이 엄청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부산물로 물이 만들어지죠. 이거 가지고 마크와트니가 뭐 하려고? 농사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반응이 반응 속도가 very fast, 엄청나게 급격한 반응이에요. 근데 마크와트니는 화학자로 나와요? 생물학자로 나와요? 생물학자로 나와서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경험이 좀 덜한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 속도, 그러니까 만약 화학자였으면 되게 조심했을 텐데 이게 이제 생물학자다 보니까 이거 실험을 영화에도 나와요. 내가 이런 걸 안 해봤는데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뻥 터져가지고 머리 꼬불꼬불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면 나오죠. 뭐 하여튼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에너지도 뭐라고요? 어느 영역대라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증기기관 로켓은 에너지 영역대가 어느 영역대일까요? 증기기관 로켓은 추진 에너지가 어느 영역대일까요? 바로 이 영역대겠죠? 바로 수소결합 에너지가 바로 증기기관 로켓의 에너지 영역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증기라고 하는 게 누구니까요? 물. 이거를 증기로 만들었을 때 에너지잖아요. 그럼 H2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H2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수소결합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지구는 중력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지구를 탈출하려면 이 정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수소결합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안에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절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웬 증기기관 로켓?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줄게요. Sun, Earth. 자, 우리 우주에는 태양하고 지구 같은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애들을 소행성. 무슨 말이죠? 소행성 영어로 뭐라고요? 에스터로이드 맞나요? 에스터로이드. 근데 재밌는 건 이 소행성이 뭐가 된다? 돈이 된다. 왜죠? 소행성이 왜 돈이죠? 중력을 도와주는 어떤 소행성들은 전체가 다 금이야. 뭐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죠? 뭐 또 어떤 행성은 전체가 다 막 팔라듐이야. 뭐 이런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냥 소행성은 뭐라고? 돈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무슨 사업을 한때 생각했었어? 이거 캐오자.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써야 돼? 우주선 써야 되겠네. 우주선 푹 써야 되겠네. 그지? 우주선이 날아갔어. 그래갖고 이 소행성에 이게 팔라듐으로 되어 있는 소행성에 우주선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안착을 한 거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캤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딱 담았어. 자, 그 다음 얘가 어떻게 하는 게 경제적일까? 이걸 싣고 바로 지구로 오는 게 효과적일까? 다른 소행성. 그렇지. 한번 왔다가 또 다른 데 들렀다가 또 다른 데 들렀다가 또 다른 데 들렀다가 오는 게 효과적이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잘 봐. 얘는 소행성이잖아. 그러니까 탈출 속도가 지구보다 크게 해서 작겠어. 작겠지. 상대적으로 지구보다는 이게 작으니까 저중력이잖아. 그럼 지구 탈출 속도가 작겠지? 그 지구 탈출 속도가 이 영역대에 되는 거야. 즉 소행성을 날아다니는 로켓은
증기 기관으로도 충분히 에너지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 증기냐? 여러분, 우리 지구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구에 많은 편이죠. 그리고 놀라웠게도 전 우주적 관점으로도 물은 많아요, 적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뭔 말이냐면 이런 소행성은 보통 뭐를 다 끼고 있다? 아이스요. 소행성엔 아이스가 대부분 있어요. 겉표면에 이게 묻어 있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채굴을 해서 심었어요. 이거 실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조그맣게 드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쭈쭈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여기 있는 얼음을 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얼음을 가득 채웠죠? 얼음을 채웠죠? 그런 다음에 태양이죠. 태양빛이 슉 오면 여기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태양빛을 받아. 그럼 이 얼음은 어떻게 하겠어? 얼음을 녹여서 얼음을 증기로 만들 수 있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로 푸쉬.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구에서 추가적으로 연료를 싣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행성끼리 왔다 갔다 할 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증기기관 추진이 되는 로켓을 MIT 학생들이 설계를 했고 이미 거의 실용화 직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학자라면 이 에너지 스케일이 머릿속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스케일을 머릿속에 담아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프로젝트에가 해당하는 에너지 영역대가 어딘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 영역대에 해당하는 대상들을 가져다가 연구를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저 에너지 스케일을 기억하는 건 학자적 관점에서 되게 중요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여기 있는 그림 2다. 알겠죠? 오케이. 잘했다. 그러면 잠시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그때세요. 네.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아, 요 우물 그래프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요 녀석에 화학결합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요 그래프에서 요 화학결합 에너지는 측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 둘 사이에 결합 길이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점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대강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험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해요.